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 아침 편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요 두 개를 엄청 많이 썼습니다. 삼성전자 3,200억, 하이닉스 1,500억, 두 개 합쳐서 한 4,600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파란 게 있었네요, 오히려. 그죠? 근데 나머지가 그렇게 네. 크진 않습니다. 코스피 전체에서 4,300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오늘 아주 뜨거운 장이었어요. 특히 반도체 위주로. 그렇죠. 전기전자가 좋았으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업종 그 상승 종목도 꽤 적지 않았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2% 상승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가 제일 많이 상승을 했어요.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6%, 5%대 상승. 하이닉스가 오늘 4.7% 상승했습니다. 신고가입니다. 네, 신고가 했죠. 네. 삼성전자도 3.1%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미래산업이라는 회사가 28% 급증하면서 의료정밀이 올랐는데 항상 여기 좀 시총 컸던 덴티움이나 바이오센서는 떨어졌어요, 오히려. 네. 근데 중국의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다 급등을 하면서 그 리튬 관련돼서 좀 미래산업도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네. 통신 섹터가 세 번째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장 좋을 때는 통신주가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KT, SKT 1%씩 선방을 했습니다. 화학에서는 화장품주들이 올랐어요.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추경호 부총리가 사업 면세점 한도를 좀 대폭 상향 검토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텍스프리도 올랐고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특히 중소형 위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에이블 CNC, 코스맥스, 애경케미칼, 한국콜마 다 5에서 8%씩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주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래에셋생명, 롯데손보가 3%씩 하락을 했고요. 운수정비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현대차 빼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기아, 만도가 2% 내외로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0.9%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서도 농심, 오리온, 대상, 삼양사, 오뚜기가 한 1, 2%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금리도 올랐는데 보험사들은 떨어졌네요. 네, 오늘 한국 금리가 그동안에 미국 금리에 비해 덜 올랐었는데 좀 쫓아가는 분위기 있습니다. 네. 시중에 지금 그 대출 금리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계적 상황에 계신 분들의 연체율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분위기 봐서는 이게 또 상황은 더 좋지 않는 상황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대출 받는 분들의 이제 대출 금리를 결정짓는 거는 이제 신규 코픽스 금리인데 매월 15일 날 발표를 하고 어제 발표된 게 9월 15일에 발표된 수치보다 한 0.2%대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한 달 만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금리의 상승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은행들이 가상금리는 많이 좀 낮춰놓은 상태라서 대출자들의 부담을 그래도 좀 경감을 많이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고 최근에 또 시중은행들 보니까 가상금리도 조금씩 이제 올리는 은행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차 이제 소비자들의 부담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중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 오르막 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금리는 쉽게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미국채 30년물 이런 것도 ETF 있잖아요. 어제 굉장히 많이 또 레버리지 상품은 좀 많이 떨어지던데 국채 금리는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금리가 9bp 정도 10년물 30년물 다 그렇게 올랐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18일 이스라엘 방문 예정이다라는 속보가 조금 시장에 안도를 좀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회담을 해서 확전 자제를 요청을 한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총리 회담 이후에는 요르단으로 이동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요르단 국왕, 이집트 대통령 이런 아랍 정상들하고 잇따라 만나면서 좀 확전 방지 움직임에 좀 노력을 쏟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시장이 그래도 조금 걱정은 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진짜 확전 더 이상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5,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망자가 4,000명이 넘었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적인 발언들도 시장을 조금 달랬던 것 같습니다. 패트릭 아커의 펠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중소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 이미 인플레를 억누르기에는 충분히 금리 인상을 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도 미국의 인플레 둔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다. 금리를 얼마나 높이 올리느냐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할지 요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언급들을 했고요. 그리고 델러스
윌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 급등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시장의 미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굳이 기준금리까지 안 올려도 이미 국채금리 인상한 것 같은 효과를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네. 의미인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월에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걸로 반영을 많이 했었는데 11월 금리 인상은 좀 많이 확률을 덜었더라고요. 12월도 동결 확률이 더 일단은 심리는 높습니다. 네. 네. 한 30% 정도? 12월에 금리 추가 인상할 확률은 한 30% 정도 좀 네.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때그때 막 패드워치는 그때그때 바뀌어서 네. 그냥 심리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심리도가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끔찍한 해가 끝났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혜를 전망을 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뭐 작년에 정점부터 생각하면 절반 넘게 하락을 했지만 마침내 반등 준비가 됐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뭐 감산에 따른 재고 감소로 4분기에는 디램과 낸드 가격 반등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디램 낸드 가격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걸로 좀 낸드도 확인을 했잖아요. 네. 이제 4분기의 반등을 좀 지켜보자는 의미인 것 같고요. AI 수혜 이것도 굉장히 좋게 전망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기술에서 지금까지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삼성전자도 조만간 HBM으로 더 큰 파일을 잡기 시작할 것이다. 이들이 AI라는 초고속 열차 덕분에 함께 떠오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새로운 내용이 있진 않아요. 다 요즘 뭐 많이 들었던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당연한 내용들인데 한 번씩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모자르니까 AMD 쪽에서 만드는 GPU 셋도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차피 모자르니까 그러면 뭐 AMD는 HBM 안 쓰고 뭐 다른 거 쓰겠습니까? 쓰겠죠. 네, 그러면 확실히 시장은 확대가 되는 거고 결국은 시간 문제다. 반도체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요즘에 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덜기 위해서 미국의 뭐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칩 개발에 나선다는 보도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원래 그 큰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자기 것도 추가하고 이런 분위기죠. 네. 뭐 어쨌든 뭐 삼성 하이닉스한테는 아쉬운 네. 게 없죠. 네. 네, 오늘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HBM 관련주들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16%, DIT, BSK 홀딩스, 프로텍, 이라이콤 7, 8%씩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회복도 조금 가시적이지 않나 이런 소식도 들렸던 게요. 김경환 애널리스트가 화웨이가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9.4%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110만 4천 대를 판매를 했다고 하고 애플이 2위였는데 17.4% 점유율, 한 2%포인트 차이 나죠. 판매량은 99만 대 정도 기록해서 한 10만 대 정도 판매량 차이가 나네요. 네, 화웨이를 굉장히 많이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화웨이 벤더였던 뭐 JNTC도 오늘 10% 급등이 나타났고, 좀 전반적으로 좀 스마트폰 핸드셋 주들이 많이 눌려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활력 있게 튀었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뭐 DKT가 23%, 그리고 파이넴텍 11%, KH 바텍과 옵트론텍, 인탑스도 3, 4%씩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가 사후면세점 한도를 대폭 상향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뭐 사후면세점은 이제 공항면세점이나 이제 시내 면세점이 아니라 이제 일반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공항에서 부가세나 이제 개별 소비세 환급을 돌려받는 뭐 면세 판매장이라고 하고 뭐 백화점이나 명동 로드샵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소비를 조금 더 많이 해라라는 유인책으로 요거 한도를 좀 상향 검토하고 있습니다. 1회당 50만 원이었는데 한도를 70만 원 그 이상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고 총 한도도 250만 원인데 요 250만 원보다 더 확대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텐데요. 9월 달에 이 텍스 리펀드 사업부 매출액이 50억 돌파했다는 소식도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도 예전에 루닛 대표가 굉장히 높은 그 가이던스라고 할까요? 우리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네. 네, 비슷한 언급도 한 것 같아요. 올해부터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글로벌 성장을 준비 중인데 수년 내로 매출 2천억, 영업이익 500억, 시총 1조를 목표로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시총은 한 3천억 정도 되니까 뭐 몇 년 안에 3배 이상 오를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도 오늘 8% 올랐고요. 뭐 AVCNC, 코스맥스, 애경케미칼, 한국콜마, 뭐 중소형 화장품주 위주로 6%에서 8%씩 많이 반등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된 이슈인데 오늘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는데 네. 자동차주들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현대차만 0.9% 정도 올랐는데 메리츠에서 기아의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판매량 데이터 너무 잘 나오고 환율도 우호적이고 해가지고 피크아웃 논란 이것이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줄이었다면 최근 들의 3분기 좀 데이터가 지금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가 점점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데이터가 좀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센티브 증가가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데 9월 달에 기아의 미국 인센티브가 대당 1,378불입니다. 연초에 688불이었는데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좀 상승을 했고요. 내연기관 수요가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전방 대기 수요가 좀 축소 중이라고 하고 전기차 가격 경쟁 심화로 인센티브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메리츠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센티브가 고객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영업사원한테 영업사원한테 주는 거예요. 그 영업사원들의 버퍼예요. 그 걔네들 그 영업사원들이 뭐라 그럴까? 그래 인센티브지. 그러니까 영업사원한테 주는 성과급이잖아요. 네. 일종의. 그래서 많이 당길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썬팅 필름 붙여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그쪽한테 이제 주는 건데 미국은 이 딜러 제도가 굉장히 강화되고 큽니다. 그래서 딜러의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너무 잘 팔렸기 때문에 이 딜러들한테 힘센 딜러들한테 돈을 안 주고도 차를 팔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반도체 부족했을 때는 딜러한테 굳이 인센티브 안 줘도 네. 줄 서 있으니까 대기 수요가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딜러한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야지 그래도 이제 현대차 많이 팔아준다라는 네. 의미겠죠. 네,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수요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그 기점으로 좀 바로미터로 활용을 좀 해서 보곤 하는데 최근에 9월달 데이터로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걸 그래도 확인할 수 아마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보단 적을 거예요. 2,000불도 안 하는 걸, 1,500불도 안 하는 거니까 아마 다른 데는 뭐 2,000불 이상 되는데도 꽤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9월달 데이터는 다른 데보다 조금 인센티브 상승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증가는 안 주다가 주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근데 뭐 당분간은 이런 인센티브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는 좀 내렸다는 소식이 오늘 좀 주가에는 안 좋게 영향을 끼쳤고요. 근데 뭐 PER은 4.2배입니다. 24년 기준으로도 네,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4년도에 기아차가 이 광명의 전기차 전용 공장, 이 순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과연 기아의 손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공장 때문에 손익이 더 망가질 것인가, 요 변수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전기차 사업부 손익을 별도로 공개하는 회사가 포드랑 이제 볼보인데 최근에 다 영업 적자 기록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기아도 만약에 이 공장 때문에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한다면 전체 손익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또 주가에는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놀라운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대 기아차 관련해서. 현대차가 중국에서 베이징 기차에 전기차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네. OEM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네. 근데 그 정확하게는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베이징 현대차라고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공장이 지금 안 돌아가거든. 네, 그렇죠. 안 팔려요. 그러니까 베이징 자동차, 합작사인 베이징 자동차 만드는 고급형 전기차를 현대차가 책임을 가지고 OEM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댓글 굉장히 사납지, 뭐 브랜드 가치 똥값 된다, 뭐 다 떨어진다 이러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뭐 생각나는지 아세요? 애플카가 생각났습니다. 야, 베이징 차 만들어주는데 애플카 못 만들어주겠어? 만들어줄 수 있겠는걸? 기아차 이 공장, 이 전기차 전용 공장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어차피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도 스스로 개척하긴 했습니다만은 핸드폰이 완전히 성숙기에 들어간 다음부터 진입해서 시장 다 잡아먹었거든요. 네. 전기차가 성숙기에 들어가서 애플이 진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근데 베이징 차를 만들어주는 건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공장 폐쇄할 거면 그렇게라도 돌려야지. 실용적으로 그게 맞지 않나? 뭐 브랜드 가치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물론
남의 거 이렇게 하청해주면 브랜드 가치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OEM도 아니고 반도체 OEM도 아니고 자동차 OEM은 그렇게 부가치가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폭으로 해서 만약에 애플카를 수주를 한다면 2000년 이후에 애플하고 동행한 기업 중에 성장하지 않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TSMC가 최근에 대표고 2000년대 네. 초반으로 가면은 삼성전자 그 대표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그럼 낮은 밸류에이션만 바로 잡힌다고 해봐. 퍼4가 퍼10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어. 그렇게 될 수 있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주가가 2.5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내일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애플 할지 몰라요. 그건 누구도. 애플이 해준다고도 한다는 네.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키움에서 이제 현대차도 가파른 인센티브 인상을 좀 리스크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현대차는 ABS 요 부품 리콜 대상 차량이 164만 대 정도가 있는데 정확한 규모나 손익을 몇 분기 실적으로 반영을 할 건지가 아직 여기에 대한 소통이 회사가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외 시장까지 연쇄적인 리콜 가능성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면 비용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네. 이를 다 고려해서 키움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에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컨센이 지금 3.6조 원 영업이익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3.1조 원 정도로 키움은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순수 전기차 수요 둔화 확산이 또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9월달 국내 도매 판매가 전년 대비 한 5.3% 줄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현대차가 발표했던 23년도 가이던스 432만 대와 괴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리스크로 좀 뽑았고요. 그리고 미국 산업 평균을 지금 현대차의 인센티브가 3분기 들어서는 더 상회하고 있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최근 들어서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시각이 조금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용가리 통병가요. 뭐 집 사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니야. 그쵸? 네. 비싼 차는 집값, 월세값, 전세값하고 맞먹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 모든 것들이 불리해지는 거죠. 내구재에 대한 소비들은.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때까지는 뭐 자동차가 다 PER 굉장히 낮고 그리고 또 판매 데이터 굉장히 잘 나오고 환율도 우호적이니까 좋은 얘기만 계속 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랐는데 네. 최근에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데이터로도 실제로 수요 둔화가 확인이 되고 주가도 실제로 좀 반영해서 좀 떨어지면은 네. 나중에 이제 가장 좀 수요의 중요한 지표는 금리이다 보니까 금리가 좀 떨어지는 초기 구간에 좋은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